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올해 62이 된 최순례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재료를 사와서 반찬을 만들고 가게 문을 열면 밤 9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톱 밑은 늘 검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어요. 큰아들 민수는 지금 35인데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 딸 지희는 32로 간호사가 되었어요. 두 아이 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아이고 순례 씨 복 많아. 자식 농사 잘 지었네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내 아들 재영이는 이 아이는 28인데 아직도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 배달일 공장 일용직.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형과 누나가 성공해서 더욱 초라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큰애, 둘째는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막내는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곤 했어요. 솔직히 저도 속상했습니다. 재영이한테만큼은 더 신경을 못 써줬나 싶기도 하고 형과 누나는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재영이는 아직도 저랑 함께 그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요. 가끔은 이 아이가 언제까지 이럴까 하는 걱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싶어요. 제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재영이는 비록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정말 착한 아이예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놓고 어머니 약 드세요 하면서 혈압약, 당뇨약을 다 챙겨줍니다. 저녁에 가게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하면서 제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해요. 형과 누나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이는데 재영이는 365일 제 곁에서 말벗이 되어주고 무거운 쌀포대 들어주고 전기세 낼 때도 같이 가주고 정말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해주거든요. 아프다고 하면 등을 토닥여주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면서 위로해주는 아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28이나 된 아들이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서 못 벗어나네 하면서 비아냥거리지만 저는 오히려 재영이가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잖아요? 형과 누나는 자기 가정 챙기기도 바쁜데 재영이라도 옆에 없었으면 정말 쓸쓸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만 피곤하고 가끔은 명치 부근이 콕콕 쑤시기도 하고 나이 들어가니 여기저기 다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재영이가 어머니 병원 가세요 해도 괜찮다. 그냥 소화불량이야 하면서 대충 넘겼거든요. 자식들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민수와 지희는 각자 바쁜 생활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았거든요. 재영이한테만은 어머니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평생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상시 민수하고 지희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 정도.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대충 밥 한 끼 먹고 어머니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하면서 서둘러 가버리곤 했어요. 특히 민수는
이 아이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도 똑똑한 여자랑 했는데 그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둘도 낳고 살림도 늘어나니까 자기들 생활 챙기기도 바빠 보였어요. 저한테 전화할 때도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쁘잖아요. 3교대 야근까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엄마 지금 환자들 때문에 너무 바빠요. 나중에요 하면서 끊어버리곤 했거든요. 반면에 재영이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갈까요? 하면서 진짜 걱정해 주었어요. 밤에 잠 못 잘 때도 어머니 등 좀 긁어드릴까요? 하면서 옆에 앉아 있어 주고. 사람들은 28살이나 된 아들이 독립도 못하고 뭐하냐 하지만 솔직히 저는 고마웠어요. 혼자 살면서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더군다나 요즘처럼 몸이 안 좋을 때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온몸이 뻐근하고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명치 부근이 자꾸만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재영이가 어머니 정말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저도 걱정돼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괜히 고집 부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동네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시죠 하면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CT까지 찍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위염이나 소화불량 정도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 민수와 지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큰아들 둘째 딸이 효심이 늘었나 보네 하면서 기뻤어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챙겨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럴까 싶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제가 병원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민수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어머니, 혹시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하면서 묻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과 안 나왔어 했는데 민수가 이상하게 초조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지희까지 와서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니죠?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대충 넘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나 싶어서. 그때 재영이가 옆에서 형, 누나, 어머니 괜찮으시다니까 왜 그렇게 계속 물어봐? 하니까 민수가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희도 재영아, 너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머니 나이에는 정기검진이 중요한 거야 하면서 뭔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아이고 큰 애들이 어머니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을까? 평소 같으면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고 끝났을 텐데.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둘이 재영이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조금은 경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걔는 아직 애야 뭘 알겠어? 하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재영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더 눈치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평생을 의심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자식들이 나쁜 마음을 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재영이만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약은 드셨어요? 하면서 매일매일 저를 돌봐주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하면서 위로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직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가 가게에서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평소 같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오는데 그날은 그냥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게다가 표정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뭔가 작정하고 온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온 건가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앉았거든요. 그런데 민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귀를 의심케 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나이도 드시고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요양원이요? 나는 아직 손발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민수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엄마가 뭘 못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시설도 좋고 똑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이 자식이 정말 외롭지 않을 거라고요? 재영이가 매일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고 있는데? 더군다나 평생 살던 집을 떠나라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었죠. 민수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재영이가 계속 어머니한테 의존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이러다가 언제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매달려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선을 그어주셔야죠. 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재영이 때문에요. 재영이가 저한테 의존한다고요? 오히려 제가 재영이 덕분에 살고 있는 건데. 민수야,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 재영이 형편 보세요. 아직도 알바나 전전하면서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계속 뒷바라지 해주시면 그 애는 평생 독립 못해요. 이때 마침 재영이가 편의점에서 장 보고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우유랑 과일 사왔어요 하는데 민수가 재영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형, 언제 왔어? 재영이가 밝게 인사했는데 민수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계속 저한테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좋은 요양원들은 정말 호텔 같아요. 의료진도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운동시설에 취미활동까지.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재영이가 옆에서 형,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왜 요양원에? 하니까 민수가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야, 너는 가만 있어. 어른들이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재영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형,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니까 민수가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28살이나 된 놈이 아직도 엄마한테 기대서 살면서 뭘 잘못했냐고? 너 같은 애 때문에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잖아. 여러분, 그때 제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재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저를 돌봐주고 혼자 있을 저를 위해서 옆에 있어주는데? 민수야, 그만해. 재영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오히려 이해 덕분에 엄마가. 어머니, 그렇게 감싸주시니까 얘가 계속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가정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빌붙어서 살게 만드실 거예요? 재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 나는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하니까 민수가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걱정? 핑계 대지 마. 그냥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매달려 있는 거잖아. 그때 정말 제가 평생 사는 동안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재영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아인데 어떻게 형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며칠 후에는 지희까지 왔어요. 이 아이도 뭔가 작정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엄마, 민수 오빠가 엄마한테 요양원 얘기했다면서요? 그것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가 합가하는 게 어떨까요? 합가요? 갑자기? 지희야, 너희는 신혼인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우리 집이 좀 넓거든요. 엄마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아파트 관리는 우리가 할게요. 임대도 놓고 관리비 내고 그런 복잡한 일들 엄마가 하실 필요 없게.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파트 관리를 왜 지희가? 제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지희야, 엄마가 아직 그 정도로 못할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엄마 요즘 부동산 관련 일들이 얼마나 복잡해요. 계약서도 어렵고 세금 문제도 있고.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들 많이 봤거든요. 차라리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나아요. 그때 재영이가 누나 그런 일은 내가 도와드리면 하니까 지희가 완전히 무시하더라고요. 재영아, 너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잖아. 이런 중요한 일은 좀 더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또 시작이네요. 재영이를 무시하는 소리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재영이가 계속 여기 있으면서 엄마한테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독립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둘 다 똑같은 소리를 하네요. 재영이가 저한테 의존한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왜 갑자기 이런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애들이 갑자기 요양원이니 합가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재영이는 그날 밤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짐이 되는 건가요? 형이랑 누나 말이 맞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착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제가 10달을 베고 나와서 30년 넘게 키운 자식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민수와 지희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지 며칠 후였어요. 제가 마침 가게 일찍 닫고 집에 왔는데 재영이가 소파에 앉아서 뭔가 종이를 보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재영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있어? 재영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아직 병원에서 결과를 안 들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너한테 있어? 재영이가 흐느끼면서 말하더라고요. 형이 어머니 몰래 병원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누나한테도 이미 보여줬대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뭐라고요? 민수가 제 허락도 없이 병원에 가서. 재영아,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검사 받던 날 형이 몰래 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의사한테 자기가 큰아들이라면서 어머니 상태를 알려달라고. 의사 선생님이 개인정보라고 거절했는데 형이 막 우기고 난리치고. 여러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 몰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재영이가 종이를 보여주면서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췌장암이래요 말기라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췌장암? 말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자식들은 벌써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재영이가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거예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민수와 지희가 갑자기 요양원이니 합가니 하면서 난리를 쳤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또 있었죠. 재영아, 그런데 넌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아까 형이 전화 와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누나도 와 있고 그리고 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재영이가 눈물 범벅이 되어서 말하더라고요.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끼리 상의해서 어머니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드릴지 결정해야 한다고. 상의해서 결정한다고요? 정작 당사자인 저는 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끼리 미리 정해놔야 한다. 그리고 재영이 너는 그때까지 독립할 준비를 해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그 집에 있을 생각은 하지 말거라고. 여러분, 그 순간 정말 혈압이 확 올라오면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나는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누나는 아파트는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재영이는 어머니한테 그동안 얹혀 살았으니까 좀 적게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재영이가 얹혀 산다고요? 오히려 재영이가 저를 돌봐주고 있는데?
그래서 재영이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돈 같은 건 관심 없다고 그랬죠. 제 진심이 그래요, 어머니. 그런데 그러니까 더 화를 내더라고요. 형이 완전 화를 내면서. 야, 너 정신 차려. 현실을 봐. 어머니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진다. 고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도 재영아, 너 정말 철 좀 들어. 어머니 마지막까지 편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너처럼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장례식 계획까지 다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재영이가 더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형이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재영아, 어머니 마지막 몇 달 동안은 내가 옆에서 돌봐드려. 대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말 잘 듣고 조용히 나가 알겠어? 라고. 그리고 지희까지 거들었나 봐요. 누나는 그동안 어머니 덕분에 공짜로 집에서 살았으니까 고마워해야지.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야. 어머니 없으면 너 혼자 그 집 유지할 수도 없을 거고라고. 정말 제 손으로 키운 자식들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애들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었을 때였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형이랑 누나가 어머니 병원 검사 받으시던 날부터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형 집에 갔을 때 형수님이랑 매형까지 와서 뭔가 종이를 놓고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계산? 무슨 계산을? 아마 어머니 아파트 값이랑 유산 정리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산을 계산하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더 끔찍한 건 그 모든 계획에서 재영이만 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정작 저를 가장 많이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재영이를.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왜 민수가 요양원을 보내려고 했는지, 왜 지희가 합가를 제안했는지. 전부 다 제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건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민수와 지희가 제 뒤에서 유산 나눠 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안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병원에 갔어요. 제대로 된 진단을 듣고 제가 정말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아야겠다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최순례 환자분이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아드님이 오셔서 네, 알고 있어요. 민수가 와서 결과를 가져갔다면서요? 네, 본인이 아닌 가족이 먼저 결과를 알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안해하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췌장암 말기 6개월에서 1년. 항암 치료를 해도 완치는 어렵고 그냥 시간을 조금 더 연장시킬 뿐이라고.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췌장암은 워낙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머리가 멍했어요. 아직 62인데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건 민수와 지희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은 벌써 제 재산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다니. 재영이는, 이 착한 아이는 제가 집에 오자마자 달려와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며 걱정하더라고요. 재영아,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픈가 봐. 재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아이를. 형과 누나는 벌써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날 저녁 정말 우울한 마음으로 평소처럼 로또를 사러 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또라는 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평생 똑같은 번호로 사던 거였어요. 그 번호는 민수, 지희, 재영이 생일이랑 제 결혼 기념일을 조합한 거였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번호로 사서 당첨번호 나와도 또 안 됐네 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 토요일 저녁, 재영이가 어머니 로또 당첨번호 나왔어요 하면서 휴대폰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대충 또 안 됐구나 하고 봤는데 뭔가 이상하네. 숫자가 똑같은 것 같은데? 재영아, 이거 우리 번호 아니야? 재영이도 처음엔 못 믿겠다는 듯이 설마요.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믿기세요? 1등에 당첨된 거예요. 45억.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로또 1등이라니. 재영이가 더 꼼꼼히 확인해 보더니 1등이 맞다면서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치료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고 좋은 병원에서 최고 좋은 치료 받으세요. 혹시 외국에 더 좋은 치료법 있으면 그것도 받으시고. 이 순수한 아이는 45억이라는 돈을 보고도 첫 번째 생각이 제 치료비였어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을 민수와 지희가 알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벌써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45억이라는 돈을 보면 재영아, 이 일은 형이랑 누나한테 말하지 마. 네? 왜요? 어떻게 설명하죠? 형과 누나가 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그냥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복권 당첨금 받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야.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자. 재영이는 네, 알겠어요 하고 순순히 따라주더라고요. 이 아이는 정말 의심하는 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갑자기 집에 와서는 어머니 상속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해요 하는 거예요. 상속?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리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이 자식이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희랑 상의해봤는데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금 문제도 있고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재영이는 글쎄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많이 의존했으니까 독립할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영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야, 재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8이면 독립해야 할 나이잖아요. 그때 지희까지 왔어요. 둘이 미리 짜고 온 게 분명했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재영이를 위해서라도. 재영이를 위해서라고요? 웃기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아파트 시세가 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1억 6천만 원 정도. 근데 재영이는 그동안 여기서 공짜로 살았으니까 조금 적게. 여러분,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벌써 다 계산해놨네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45억이 있다는 걸 알면 기절할 애들이 5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때 재영이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형, 누나, 저는 돈 같은 거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가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너 혼자 어떻게 살 거야? 그 순간 정말 결심했어요. 이 자식들한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여러분, 제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로또에 당첨된 기쁨도 잠시, 더 끔찍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지희가 상속 얘기를 꺼낸 그날 밤 재영이가 저한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형이랑 누나가 간 다음에 뭔가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아파트 매물로 내놨냐고, 언제부터 계약 가능하냐고. 뭐라고요? 매물로 내놨다고요? 재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매물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요. 민수 씨가 분명히 어머니 명의 아파트 매각한다고 연락 주셨는데요. 라고.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가 벌써 제 아파트를 팔 계획까지 세워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급하게 전화 끊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영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낮에 형수님도 왔었거든요. 어머니 가게 가신 사이에. 너의 형수가 왜? 집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거실, 방, 베란다까지. 저한테는 인테리어 참고용이라고 했는데, 인테리어 참고용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어머니 통장이랑 토장 있는 곳도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어머니가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아냐? 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 있는 곳을 왜 찾아요?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수님이 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재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구나. 그래서 내 형이 걱정하는 거야 라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또 있었어요. 형수님이 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재영아,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어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여기 있을 생각하지 말고 미리 독립 준비해.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재영이를 쫓아낼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지희가 왜 갑자기 요양원이니 합간이 하면서 나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했는지. 요양원에 보내면 집이 비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합가를 하면 아파트 관리권을 빼앗을 수 있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희가 갑자기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민수 오빠랑 상의해봤는데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게 어떨까요? 대출? 왜? 항암 치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치료들도 많고 좋은 약들은 다 비싸고. 그러면서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여기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5억짜리 아파트면 3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대요. 일단 도장만 찍어 놓으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겠다고 언제 말했어요? 지희야, 엄마가 아직 치료 계획도 안 세웠는데 갑자기 대출을? 엄마, 미리 준비해놔야죠. 나중에 급하게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재영이가 옆에서 누나, 그런 중요한 일은 어머니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지희가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재영아, 너는 왜 맨날 끼어들어? 이런 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근데 누나, 어머니가 당사자인데. 당사자라고? 엄마 지금 상태로는 복잡한 금융 업무 처리하기 힘드시잖아. 우리가 대신 해드려야지. 여러분, 제가 언제 복잡한 업무 처리 못한다고 했어요? 저 아직 멀쩡한데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해야 하잖아. 대출금 갚을 방법도 있어야 하고. 결국 본색이 나오네요. 제가 죽고 나서 집을 어떻게 할 건지 궁리하는 거죠. 지희야, 그건 엄마가 떠나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속세도 있고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준비해봤어요. 상속 포기 각서. 뭐라고? 재영이가 상속 포기하는 각서요. 어차피 형이랑 저는 어머니를 부양할 능력이 있지만 재영이는 솔직히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포기하고 대신 저희가 어머니 치료비 다 대겠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상속 포기 각서를 미리 써놓으라고요? 재영이가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누나,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상속 포기한다고 했어? 재영아, 현실을 봐. 너 혼자서 어머니 치료비 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는 거지. 하지만 이건 뭐? 너 설마 어머니 재산 노리고 있었어? 지희가 재영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재영이가 나쁜 놈인 것처럼. 그때 민수까지 왔어요. 분명히 둘이 짜고 온 거였어요. 어머니, 지희가 설명 다 했죠?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민수야, 이게 무슨...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은 들 텐데
재영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 집만 될 거 아니에요? 재영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형, 나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어머니가 편안하시면. 편안하다고? 돈 없이 어떻게 편안해? 현실을 봐, 재영아.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제가 45억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참았어요.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이 자식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와 지희가 상속 포기 각서까지 들고 와서 재영이를 협박한 그 며칠 후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민수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민수 뒤에서 나타난 건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뭔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민수 오빠가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민수야, 이분이 누구신데? 요즘 많이 친해진 분이에요. 어머니 간병하는 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병이요? 제가 아직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 김미영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하시는지 매일 들었어요. 이제 제가 와서 어머니 돌봐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나를 돌봐준다고. 미영 씨, 고맙긴 한데 아직 그 정도로 몸이 불편한 건 아니라서. 어머니 그래도 아프신데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더군다나 재영이는 솔직히 남자가 세심한 간병을 할 수 있겠어요? 재영이를 무시하는 것까지 똑같네요. 민수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미영 씨가 간병인 자격증도 있고 병원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서 정말 전문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야, 갑자기 왜 이런 분을?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시잖아요. 24시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재영이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재영이가 민수에게 자기가 어머니 돌보는 것에 부족한 게 있냐고 물었어요. 민수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너 간병이 뭔지 알아? 그냥 옆에 있는 게 간병이야?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김미영도 거들었죠. 맞아요. 아직 어리셔서 모르겠지만 환자 돌보는 건 정말 전문적인 일이에요. 약 시간 맞춰서 드리고 식단 관리하고 응급 상황 대처하고. 재영이가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김미영이 비웃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제대로 하는 건 다르죠. 어머니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재영이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다니. 그래서 어머니, 미영 씨가 여기서 어머니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네, 24시간 간병이니까 여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생활한다고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우리 집에서? 민수야, 그건 좀. 어머니, 재영이 혼자서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밤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영 씨는 전문가니까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김미영이 또 끼어들었죠.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솔직히 재영이도 이제 독립을 생각해 볼 나이잖아요. 제가 와서 어머니 돌봐드리면 재영이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또 재영이 독립 얘기네요. 당황한 재영이가 계속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했더니 민수가 화를 냈어요. 야, 너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매달려 있을 거야? 28살이면 자기 앞가림 해야 할 나이잖아. 김미영도 맞아요. 재영이를 위해서라도 독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우리 가족 일에 이렇게 끼어드는 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김미영이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방도 넓고 베란다도 있고 어머니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방 구조를 확인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응급 상황에 빨리 찾을 수 있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서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때 재영이가 그런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김미영이 차갑게 재영이는 이제 여기 없을 건데 제가 알아야죠. 없을 거라고요? 벌써 재영이가 나갈 거라고 확정 지어놨네요. 저녁 때가 되자 김미영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건강식으로 영양가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엌을 마음대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장고 열어보고 찬장 다 열어보고. 어머니, 여기 냄비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릇들도. 여러분, 갑자기 온 사람이 우리 집 살림살이까지 품평하는 게 말이 돼요? 재영이가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라고 했더니 한마디도 안 지고 말하더라고요. 재영아, 환자한테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게 중요해. 이런 오래된 그릇들은 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민수한테 오빠, 내일 마트 가서 새 그릇들이랑 냄비 사올까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민수가 그래,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우리 집 주인 행세를 하고 민수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날 밤 김미영이 돌아간 후에 재영이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뭔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형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투가 마치 연인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민수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재영이가 우연히 민수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는데 자기야,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있어? 빨리 집 차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요? 김미영이 민수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그 문자를 본 순간 정말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빨리 집 차지해야 한다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집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요? 재영이가 그 문자를 보여줄 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형 휴대폰에 그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엄청 많았어요. 다른 문자도 있었어? 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리면 계획이 틀어져라는 문자도 있었고, 재영이 빨리 내보내야 한다. 걔가 계속 있으면 방해된다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제가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재영이를 방해물 취급한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더 끔찍한 문자가 있었어요. 뭔데? 김미영이 통장이랑 도장 위치는 파악했어?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놨는지도 확인해봐라고 보낸 거 있었어요. 유언장이요? 벌써 제 유언장까지 찾고 있었다고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자식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요? 그 다음 날 김미영이 이사 짐까지 들고 나타났어요. 큰 가방 2개를 끌고 와서는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제가 여기서 살면서 돌봐드릴게요. 미영 씨, 갑자기 이사를 오시면 부담스러운데요. 어머니, 환자분은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해요. 밤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수도 함께 와서는 어머니, 미영 씨가 전문가니까 맡겨두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김미영이 제 방까지 들어와서는 방이 어둡다고 환자한테는 밝은 환경이 좋다고 커튼까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미영 씨 30년 넘게 이 방에서 살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어머니, 지금까지는 건강하셨으니까 괜찮았지만 이제는 환자시잖아요. 환자 기준으로 맞춰야죠. 환자 기준이라니요. 아직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벌써 환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김미영이 재영이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재영아, 이제 방 정리해서 나갈 준비해야지. 어머니 간병하는 동안에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 저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야 너도 이제 독립할 나이잖아. 원룸이라도 구해서 혼자 살아봐야지. 재영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하니까 김미영이 완전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재영아, 너 정말 철 좀 들어. 어머니가 아프신데 내 감정만 생각할 거야? 어머니 치료에 방해되는 건 알면서도. 방해가 된다고요? 재영이가 언제 제 치료에 방해가 됐어요? 민수도 거들어서 재영아, 미영 씨 말이 맞아. 어머니 위해서라면 내가 양보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살던 아들을 내보내고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들여놓으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미영이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이 쌀 언제 산 거예요? 벌레가 생겼어요. 저는 며칠 전에 산 쌀인데 벌레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가서 보니까 김미영이 쌀통에 뭔가를 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미영 씨, 그 쌀 며칠 전에 산 건데. 어머니, 보세요. 이렇게 벌레가 많은데 환자한테 이런 쌀로 밥을 해드릴 수 없어요. 새로 사야 해요. 그러면서 쌀을 다 버리는 거예요. 10kg나 되는 쌀을 통째로. 그리고 이 반찬들도 다 버려야겠어요. 환자한테는 신선한 음식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런 오래된 반찬들은 안 돼요. 제가 어제 만든 반찬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미영 씨, 그 반찬들 어제 만든 건데 왜 버려요? 어머니, 환자분한테는 당일 조리한 음식만 드셔야 해요. 하루 지난 음식은 위험해요. 하루 지난 음식이 위험하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재영이가 그렇게 따지면 김치는 어떻게 먹냐고 하니까 김미영이 김치도 환자용으로 새로 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30년 넘게 담가온 김치도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김미영이 제 옷장까지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 옷들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요. 환자복으로는 면 소재의 새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옷까지 바꾸라고요? 그리고 이 이불도 너무 무거워요. 환자한테는 가벼운 이불이 좋아요. 재영이가 누나 어머니 물건들을 왜 마음대로 만져요? 라고 하니까 김미영이 화를 내면서 누나라고 부르지 마. 허락한 적 없잖아. 라며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민수한테 오빠 재영이 교육 좀 시켜요. 예의가 없어라고 고자질까지 하는 거예요. 민수가 재영아 미영 씨한테 사과해라고 하니까 재영이가 형,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냐고?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고 어머니 간병에 계속 방해하고 방해한다고요? 재영이가 언제 방해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민수야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순간 집이 조용해졌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다들 놀란 거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민수가 당황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모든 걸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요. 45억이 있다는 것도 이 자식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한 번 더 참았어요.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드디어 제가 참고 참던 인내심이 끝장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김미영이 우리 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재영이를 내쫓으려고 하고 심지어 제가 쓰던 모든 물건들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그날 밤 김미영이 제 방 바로 옆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재영이를 거실로 내쫓았어요. 재영이는 소파에서 잠을 자야 했는데 자기 집에서 30년을 살았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에 거실 바닥에서 자게 된 거예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김미영이 제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그머니 문틈으로 보니까 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서 통장이랑 도장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직 새벽 3시인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온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살며시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재영이를 깨웠어요. 재영이한테 김미영이 서재를 뒤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재영이도 완전히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김미영이 제 통장 사본까지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희가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셋이서 미리 계획을 짠 게 틀림없었어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지희도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김미영까지 가세해서 어머니,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3명이 둘러싸고 앉아서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수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아파트 매매 계약서 초안이었어요.
벌써 부동산 중개업소랑 다 상의해 놨더라고요. 지희가 가져온 건 병원비 대출 서류였고 김미영이 가져온 건 간병비 계산서였어요. 어머니, 이대로 가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차라리 아파트를 팔아서 좋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이라니요. 결국 저를 아예 격리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영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솔직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재영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희도 거들어서 엄마 우리가 미리 다 계획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재영이가 형, 누나, 어머니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김미영이 화를 내면서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복잡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시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어요. 제가 언제 복잡한 결정을 못 내린다고 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그때였어요. 제가 마침내 결심을 한 건 잠깐만. 얘기할 게 있어.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다들 놀란 거죠. 민수야, 지희야, 그리고 미영 씨.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제가 부엌에서 로또 복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당첨 확인 용지도 함께요. 이거 봐. 세 사람이 복권을 보더니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지희가 물어보니까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로또 1등 당첨 복권이야 45억.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면서 어머니 정말요? 라고 물어보고 지희는 당첨 확인 용지를 낚아채서 자세히 보더라고요. 김미영은 아예 입이 벌어진 채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 45억 당첨됐어. 그런데 너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5억짜리 아파트는 뭐야? 그때 세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저한테 극존칭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수가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와, 이제 치료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지희도 엄마 정말 대박이에요. 이제 최고 좋은 병원에서 최고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김미영은 어머니 정말 복 많으세요. 하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세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복잡한 결정을 못 내린다고 하던 사람들이 45억을 보자마자 갑자기 극존칭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정했어. 세 사람이 숨죽이고 기다리더라고요. 이 모든 돈은 재영이한테 물려줄 거야. 그 순간 민수와 지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김미영은 아예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45억을 모두 재영이한테 물려준다고 말한 순간 정말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영이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45억을 한 명한테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그런데 재영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머니, 저는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의 대비를 보세요. 45억 앞에서 발광하는 자식들과 45억도 필요 없다고 하는 재영이의 차이를요. 어머니, 재영이는 평생 뭘 해준 게 있어요? 저희는 공무원 되고 간호사 되어서 어머니께 효도했는데. 효도? 너희가 언제 효도했어? 명절에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효도야? 내가 아프다는 걸 알고도 유산 계산이나 하고 있었으면서. 그건. 민수, 내가 병원에서 내 진단서 몰래 가져간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부동산에 우리 집 매물로 내놓은 것도 알고 있고. 엄마, 그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김미영이랑 주고받은 문자 다 봤어. 김미영이 깜짝 놀라서 민수를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가 들통났다는 걸 안 거죠.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가실 것 같냐는 문자, 빨리 집 차지해야 한다는 문자, 재영이를 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문자 전부 다 봤어.
세 사람이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안 거죠. 어머니, 그래도 법적으로는 상속분이 있어요. 유언장을 써도 유족의 최소 상속분은 보장되어 있다고요. 그래? 그럼 소송이라도 걸어봐. 엄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속 소송 걸면 돼요. 좋아, 그럼 소송 걸어봐. 대신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 다 법정에서 공개될 건데 괜찮겠어? 김미영이 급하게 그냥 가자고 민수 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하지만 민수와 지인은 아직 포기를 안 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45억을 한 명한테 다 주면 다시 생각해? 30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내 재산만 노리는지. 엄마,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해? 그럼 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장례식 계획까지 세워놨어? 왜 재영이를 쫓아내려고 했어? 여러분, 그때 재영이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그런 큰 돈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5억이라는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재영이의 순수함을요. 민수야, 이제 끝났어. 우리 가자. 미영아, 잠깐만. 잠깐만은 무슨. 이제 여기 올 이유 없잖아. 45억 다 날아갔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김미영이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민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제대로 조사해서 왔어야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여기 와서 고생해? 미영아,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그러니까 일을 그따위로 하지. 이제 너랑은 끝이야. 김미영이 화를 내면서 짐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민수가 쫓아가는데 김미영은 돌아보지도 않고요. 오빠, 저 여자 진짜 오빠 사랑한 게 아니었네. 민수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김미영은 자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했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끝내놨거든요. 민수야, 지희야. 너희가 상속 소송을 걸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이미 공증까지 다 받아놨어. 두 자식이 완전히 절망하더라고요. 그 후 1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사연자님의 막내 아들인 재영이한테서 전해 들었어요. 사연자님께서 돌아가신 후 민수와 지인은 상속 소송을 걸어서 5억 원씩 받았대요. 민수는 그 돈으로 김미영과 재결합하려고 했지만 김미영은 이미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대요. 그 뒤론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모든 돈을 잃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은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모든 돈을 날리고 야간 근무에 투잡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번다고 해요. 반면에 재영이는 35억을 물려받았지만 대부분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자님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오신 이유는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사연자님은 그 일이 있던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6개월은 정말 평생 중에 가장 평안하셨답니다. 진짜 사연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재영이는 마지막까지 사연자님 곁을 지켜줬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민수와 지인은 사연자님이 돌아가실 때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온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재영이가 상주로 앉아 있는데 조문객들이 아드님 혼자서 어머니 장례 치르시네요. 형제분들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봤다더라고요. 재영이는 형과 누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왔어요 라고 답해서 마지막까지 형과 누나를 감싸줬고요. 여러분, 진짜 가족이 뭔지 아시나요? 혈연이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가족이에요. 사연자님은 죽기 전에 재영이한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재영아, 엄마가 너한테 큰 돈을 준 건 너의 진짜 사랑에 대한 보답이야.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사연자님의 이야기가 너무 막장 드라마 같으셨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 누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성공한 자식이 효자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리고 자식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번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